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도 어느새 50대가 되었네요. 저는 아내와 함께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산 지도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다 보니 부부간의 정도 깊이 들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사이에 큰 사건이 생겨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었네요. 이제는 지난 일이 되었지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하는 주부였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월급 잘 나오고 평판도 좋은 회사였죠. 20대에 그 회사에 입사한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요령 피울 줄도 모르고 윗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일에도 서툰 저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었지요.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보탬이 되는 일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저는 만년 차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0대를 지나 50대가 다 되어 가는데도 저는 차장에서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했지요. 저와 같이 들어온 회사 동기들은 저보다 먼저 부장을 달고 심지어 임원이 된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언제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입이던 시절 사수였던 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자네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났어. 미안한데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좀 내려가 줘야겠어. 거기서 몇 년 지내다가 올라오면 내가 승진시켜줄게. 그 말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지금까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지방 발령이라니요. 말이 좋아서 지방 발령이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경력에 지방 공장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20년 넘게 회사 일 해오면서 그런 식으로 해고당한 선배들을 많이 봐왔었고 공공연하게 지방 발령은 해고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요. 회사에서 대놓고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제가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줄을 잘 타는 것이 회사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퇴사를 하고 나니 앞길이 너무 막막하더군요. 이직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고 은퇴를 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죠. 아이도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퇴직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퇴사를 하고 며칠은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할 짓이라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지요. 사실 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그만둔 지 며칠 됐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아내는 내 말에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더군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사실 얼마 전부터 당신 회사 일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나저나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어? 명예퇴직이면 퇴직금 좀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런 아내의 반응에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어떻게 할 거냐고 원망하는 소리 들을 걸 각오했었는데 오히려 덤덤하게 나오니 저도 이야기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요. 아내는 미리 생각해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경수도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자취방 얻어서 혼자 살라 그러고 우리는 지방에 내려가서 식당이나 하자. 내가 생각해둔 데가 있어. 아내가 말한 장소는 아내의 고향 동네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평범한 시골 동네인데 최근에 그곳에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더군요. 당신 퇴직금이면 서울에서는 힘들어도 지방에서는 가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모르는 동네도 아니고 장사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알고 보니 아내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서울 생활에 지쳐 있었던 터라 아내의 제안에 솔깃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이 살 작은 집을 구하고 관광지 근처에 식당 자리를 하나 빌렸지요. 지방이라서 그런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퇴직금과 서울집 처분한 돈으로 충당이 되더군요. 동네 분위기도 좋아서 아내와 저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농담을 주고받았네요. 식당은 칼국수 집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메뉴로 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오히려 평범한 메뉴로 하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특이하고 맛없는 요리보다 평범하더라도 맛있는 요리를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칼국수 기가 막히게 끓이는 거. 그러니까 나만 믿고 칼국수로 해. 결과적으로 아내의 선택이 옳았지요. 본격적으로 관광지가 개발되고 나자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가볍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칼국수를 많이들 찾더군요.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저는 서빙과 동계산을 담당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장사가 잘 되고 나니 괜한 걱정을 했다 싶더군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자 아내도 거봐 내려오길 잘했지.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댔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라며 으쓱해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장사를 하고 나니 식당 일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더군요. 손에 돈도 좀 들어오고 나니 아내가 이제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둘 다 너무 조급하게 살았잖아. 식당 일도 잘 되고 하니 더 욕심내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자고.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좋잖아. 열심히만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요즘은 즐기면서 사는 게 대세야. 아내의 말에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 각자 취미생활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고향 친구들이랑 모임을 만들더니 어울려 다니더군요.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오토바이 한 대 몰고 다니면서 등산과 낚시를 즐겼지요.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지방에 살다 보니 산으로 강으로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재미도 좋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밑을 내려다보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고 저수지에서 낚싯대를 펼쳐놓고 있노라면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렇게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지내다 보니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내도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 눈치였습니다. 개모임도 하는 것 같고 함께 운동도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우리 식당에 다 같이 몰려와서 칼국수를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수다가 어찌나 심한지 저는 귀가 다 아플 지경이더군요.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좋은지 뭘 해도 항상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내는 저와 반대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과 몰려 다니면서 뭘 하는 게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스타일에 맞게 쉬는 날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내와 저는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대파가 다 떨어졌다면서 급하게 사가지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급한 거면 내가 사가지고 올게. 당신은 주방에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해. 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내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야채 볼 줄 몰라서 안 돼. 이상한 재료 사오면 장사 다 망친단 말이야. 내가 금방 사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대파를 사러 나간 아내가 1시간이 넘도록 가게에 돌아오지 않더군요. 조금 있으면 점심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되어서 아내를 찾으러 나가야 하나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가게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점심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지요. 육수와 반죽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주방에서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걸 보니 쉬워 보여서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칼국수라는 게 만만한 음식이 아니더군요. 제가 만든 칼국수는 한눈에 봐도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면은 퉁퉁 불어 있었고 간도 맞지 않아서 손님들이 불평을 하더군요. 게다가 혼자서 주방일과 서빙을 같이 하려니 접시도 깨지고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아내가 없어도 혼자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내게 항의를 하더군요. 저도 손님들 볼 면목이 없어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문을 닫기로 하였지요. 점심 장사를 더 해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서야 들어온 거야?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둘이 수다 떠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뭐야.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장사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아내였기 때문에 더 수상해 보였지요. 아내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더군요. 저도 그날은 그냥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는 오히려 외출이 더 잦아지더군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딜 갔다 오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군요. 친구들끼리 다이어트도 할 겸 오후에 모여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빠지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나누느라 가게에 늦게 온 거라고 하더군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자고 했잖아. 당신도 맨날 가게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그래. 어차피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만 나갔다 오는 거라서 저도 아내의 외출에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이제부터 점심 장사만 할까? 어차피 저녁에는 손님도 별로 없잖아. 그냥 점심 때 바짝 일하고 저녁에는 쉬는 게 어때? 그 말에 저는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사는데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장사는 해야지. 당신 도대체 무슨 바람이 났길래 그렇게 못 나가서 안달이야? 이제 식당 일도 지겨워? 그런 게 아니라 점심 장사만 해도 먹고 살 정도는 되잖아. 굳이 힘들게 저녁 장사 해가면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말이지. 이제 우리 나이에는 몸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도 좀 만나고 해. 아내의 말에 저는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었네요. 솔직히 아내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고 손님들 대부분이 점심시간에만 몰리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저녁 장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아내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더군요. 저는 저대로 낚시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내게 선물이라며 뭔가를 주더군요. 그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낚싯대였습니다. 이거 비싼 거잖아.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났어? 그동안 친구들이랑 개모임한 게 있었는데 그 돈 받아서 산 거야. 나 혼자 너무 신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당신 선물 샀어. 낚싯대를 받고 저는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더군요. 안 그래도 최근에 낚시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새로 장만한 낚싯대를 들고 근처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혼자서 정신없이 낚시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더군요. 출출해진 저는 밥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국밥집이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꽤 많은 가게였습니다. 나처럼 낚시를 하다가 오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바로 근처에 모텔이 있어서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요. 저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차장으로 화려하게 생긴 스포츠카가 한 대 와서 서더군요. 저절로 눈길이 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아는 사람이 내리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몇 번 가게로 온 적이 있어서 얼굴이 익숙했지요. 그 여자는 나를 못 알아본 것 같았지만 틀림없이 아내의 친구가 맞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옆에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면서 다정하게 스킨십도 하는데 한눈에 봐도 둘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모른 척 하였지요. 근처에 있는 모텔은 지방 국도변에 흔히 있는 형태의 모텔이었는데 사람들이 불륜의 성지라고 부르는 곳이었지요. 아무래도 아내의 친구와 그 젊은 남자는 그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혀를 차면서 혼잣말을 했지요.
벌건 대낮에 잘하는 짓이다.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저런 짓은 안 해서 다행이야. 그 친구를 본 사실은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끄러운 일 생길까봐 모른 척 하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우리 식당에 칼국수를 먹으러 왔더군요. 눈에 띄는 외모라서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외지인이 많이 오는 관광지였고 혼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아서 별로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칼국수를 내주었지요.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죠.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었지요. 둘이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나타나자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모른 척 하더군요. 그걸 본 저는 뭔가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고 나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지요. 당신 혹시 저 남자 알아?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아까 보니까 둘이 이야기하고 있던데 모르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한 거야? 아, 그건 그냥 칼국수가 맛있다고 칭찬을 하길래 몇 마디 한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다른 손님도 아니고 그 남자라서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제가 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아무튼 아까 그 남자 가까이 하지 마. 내가 며칠 전에 저 남자랑 당신 친구가 붙어 다니는 걸 봤어. 당신 친구 중에 읍내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여자랑 둘이 다정하게 팔짱 끼고 다니더라고. 내 말에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확실해. 잘못 본 건 아니고. 내가 딴 건 몰라도 사람 얼굴은 잘 알아보잖아. 틀림없이 저 남자가 당신 친구랑 둘이 있었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저런 남자는 가까이 하지 마. 친구의 불륜 소식을 들은 아내는 어쩐지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이더군요. 둘이 단짝처럼 어울려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아내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를 알 수 있었지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었고 저는 집에서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받아보았더니 그 전화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말순 씨 남편 되는 사람이죠? 네, 맞는데요. 지금 바로 파출소로 와주셔야겠어요. 정말순 씨가 여기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래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아내가 파출소에 잡혀갔는지 짐작도 되지 않더군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에서는 난리가 나 있더군요. 아내는 옷도 거의 다 찢어져 있었고 머리도 잔뜩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내와 비슷한 몰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아내의 친구였죠. 둘이 몸싸움이라도 했는지 서로 노려보면서 이를 갈고 있더군요. 그리고 경찰서 구석에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던 젊은 남자가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아내의 고향 친구들이 전부 몰려와서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평소에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었죠. 저는 담당 경찰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줌마들 불법 도박죄로 잡혀왔어요. 화투를 좀 크게 치셨더라고요. 게다가 저 아줌마들은 화투 치다가 싸움이 나서 쌍방 폭행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아내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난 억울해. 인연이 저 깡패 새끼랑 짜고 사기 화투를 쳤다고. 그러면서 분이 안 풀렸는지 친구에게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경찰이 겨우 뜯어 말렸지요. 정말순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줌마도 불법 도박했잖아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던 그 남자는 외지에서 온 전문 도박꾼이었습니다. 원래는 친구들끼리 재미로 치던 화투판이었는데 그 남자가 끼면서 판이 커진 거지요. 도박꾼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을 털어먹을 작정을 하고 처음에는 일부러 돈을 잃어주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중독이 되게 만들어서 재산을 거덜낼 생각이었죠. 그러던 중에 아내의 친구가 그 남자와 정분이 났고 사랑에 눈이 먼 그 친구가 그 남자와 협력해서 사기화투를 친 거였죠.
그런데 내게 말을 전해들은 아내가 그 둘의 관계를 의심했고 결국은 사교 행각이 들키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소동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아내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도대체 언제부터 도박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얼마 안 됐어. 사실 처음에는 계속 돈을 따길래 내가 잘 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돈을 잃으니 분해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 본전 찾을 욕심에 계속하다가 그 사단이 난 거지. 아내의 말에 저는 그동안 돈을 얼마나 잃은 거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말없이 집 문서를 꺼내서 내밀더군요. 당신 덕분에 이거는 지킬 수 있었어. 하마터면 이것도 날릴 뻔했지 뭐야. 당신이 이야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한 거라고. 고마워. 그 와중에 다행이라면서 해맑게 웃는 아내를 보니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바람을 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심했었는데 도박을 했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아내 말대로 그 정도에서 그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젊은 사기꾼과 바람이 난 아내의 친구는 집안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났습니다. 남편한테도 쫓겨나고 친구들도 완전히 등을 돌려서 외로운 신세가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는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이서 열심히 식당 일 하면서 지내고 있지요. 쉬었던 저녁 장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있어요. 각자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가끔씩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더군요. 어찌됐든 가장 가까이에서 남은 평생을 함께 지낼 사람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